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보시죠. 자, 불법 주차된 흰색 렉서스 차량 위에 빨간 스프레이로 보시다시피 렉서스 식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 모퉁이에 딱 걸쳐서 주차를 한 것 같은데 민폐이기도 하고 불법 주차이기도 하죠. 자, 통행의 불편을 느껴서 누군가 레커 테러를 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본 차라서 더 심한 꼴을 당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를 바라는데요. 차주에게는 주차 위반 딱지를, 레커 테러범에게는 재물 손괴 혐의를.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 검거된 50대 남성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하자 공범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16마리의 푸드를 입양한 뒤에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9년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한 이 10대 형제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큰형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 사건 반장 보는 재미로 살고 있다는 중국 교민 문여우님, 사건 반장 틀어놓고 잠을 청한다는 홍혜정님, 뉴스는 사건 반장으로 통일해주신 조정선님, 괜찮아님, 스크린님, 티처리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사고 과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승희원님 아십니까? 오늘요? 예. 모르겠는데요. 예, 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답답해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패널도 좀 이렇게 좀 선별해야 되잖아요. 예. 양원보 진행자가 진행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예. 사건 반장의 제2의 도약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합니다, 양원보. 진짜 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선에 다른 방송 가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난 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건 너무 가시라고. 격한 표현이 예.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예. 아무튼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건 반장을 진행을 한 지 딱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이 부족하고 비루한 저인데 정말 우리 또 제작진과 우리 또 출연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1년 동안 안 잘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첫 순서를 인사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이게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지금 난립니다. 차 트렁크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죠. 네, 인천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이 차 트렁크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성의 딸은 지난 4일 저녁 7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시신은 미추홀구 인하대역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자, 경찰은 일단 용의자를 정말 빠르게 검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 그리고 뭐 CCTV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기록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경찰 이 남성이 평소 이 여성하고 알고 지냈는데 살해를 한 뒤에 카드로 또 돈을 뽑아갔던 것도 확인을 했고요.
공범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유기를 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그때 네네. 이 피해 여성에게서 이 카드를 뺏어서 인출해간 돈이 고작 수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이 과정을 저희들 조금 더 이제 그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두 가지 팩트를 좀 설명드리면 그 사망한 피해자분의 몸에서 상흔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사실 이게 강도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절침에 납치를 해서 폭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이제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과정 속에서 비밀번호를 말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들을 찾아서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돈을 찾았다는 거니까 사실상 보통 이렇게 되면 당황해서 도망가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그 이후에도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여러 어떤 금전을 인출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범도 죽였답니다. 자, 팀장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범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 살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항은 외국 영화, 미국 영화 보게 되면은 범인들이 공범도 살해하지 않습니까?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 남성, 살해당한 남성은 그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인데요. 그 두 사람은 사실상 그 피의자가 여성을 살해할 때는 있지 않고 사망한 뒤에 시신을 옮길 때 도와준 것 같아요. 도와줘가지고 옮겼는데 아마 돈 배분 문제에서 시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망한 남성, 그 남성이 아마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여성이 차에 두면 불쾌하니까 산으로 옮겨서 묻자 그래가지고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인한 다음에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뒤에 유기를 했는데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정말 흉악한 사람인데 이런 내용이 우리가 미국 영화 보게 되면 많이 있어요. 즉 주범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같이 도왔던 공범들을 살해하는 거. 맞습니다. 이 수법을 이 사람이 그대로 쓴 거죠. 아주 잔인하고도 아주 중북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런데 그 여성의 시신은 그 산으로 이렇게 그 시신을 갖고 가지 않고 차에 그대로 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범을 산으로 유인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계획 범죄인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뭐 여성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이 공범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라고 본인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지금 사망을 했고요. 피의자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려고 동기를 아마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대부분 지금 우발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둔기를 준비했던 것 아니면 또 어떤 유인하고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계획적 범행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팀장님,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건 아주 뭐 계획된 범죄라고 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4일 날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또 5일 날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쇄 살인을 맞는데 이 범인이 처음부터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공범을 살해한 이유가 범행이 들통날까 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는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서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오늘 2시부터 말이죠. 오후 2시부터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저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뭐 들어온 내용이 팀장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불로 처리돼서 사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범죄 수법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 수법의 잔혹성이 인정된다면 신상 공개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이제 구속이 되면 구속 후에 검찰로 송치할 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 모습 저대로 똑같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사실 신상 공개가 된다 할지라도 과거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 달랑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얼굴이 공개가 된다고 해도 또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취재진들이 뭐 벗어달라 하더라도 벗지 않으면 또 온전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역시나 이 피의자 이 강도 살인으로 10여 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과 있는 사람인데 오늘 실질심사하게 되면 100% 구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올렸던 건 우리가 경찰들이 조사할 때 구속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명을 넣지 않습니까? 강도살인, 살인 그리고 사체유기까지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영장을 치게 되면 법원에서 피의자, 즉 범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신문 중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더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저희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긴급 체포된 택시 기사입니다. 자, 백 기자, 이게 택시 기사가 말이죠.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에 뭔가 쿵 하면서 시작된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고 자체는 지난 6월 4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손님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교차로를 지나다 차량 왼쪽 범퍼 쪽에 뭔가 쿵하고 부딪히는 느낌을 약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차를 세우고 내려 확인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원래 가던 길을 갔다고 일단은 택시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다음 날 경찰서에서 기사님 출석 좀 하시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어디시냐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기사 당연히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뭔가 약간이라도 마음에 캥긴다 그러죠. 마음에 어색한 점이 있으면 그때 다른 행동을 했을 건데 지금에 나와 있는 상황은 그냥 경찰서로 바로 그 가는 방향으로 갔대요. 가는데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당장 차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경찰서 400m 앞에서 그 경찰관의 말에 따라 자동차를 딱 세우니 자동차를 세우자마자 경찰이 와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 없이 수갑을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자,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거기서 스톱! 잠깐만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해서 일단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오더니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분이 사실은 저 야간에 이제 운전을 할 때 무단 행동하는 50대를 쳐가지고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받은 다음에 그 피해자가 공중을 떴다가 뒤에 따라오던 제네시스를 끌려가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분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택시하고 차가 뺑소니 차구나 싶어서 조회를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뺑소니 사건은 무기나 5년 이상이에요. 처벌을. 그러니까 긴급체포 요건은 3년 이상 되니까 체포한 건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출두하는 도중에 도주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아니면은 또 이런 분들이 혹시 마음이 약한 분들은 겁이 나니까 또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차를 대기시켜놓고 형사가 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이 뺑소니 사건은 각 경찰서마다 실종수사 전담반이 있거든요. 그 형사들이 판단을 하건데 도주하고 갔다 싶어서 체포를 했던 거죠. 팀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상황이 되게 일상적으로 좀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 일상적은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찰 수사관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뺑소니했기 때문에 전화 받았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들으면은 현장에서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택시 기사의 이 행동입니다. 자, 차량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저걸 보면은 왼쪽 범퍼 쪽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게 별로 그렇게 뭐 움푹 패였다거나, 그렇죠. 네. 사람이 한 바퀴 돌았다고 경찰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데, 네. 그 정도면 몰랐을까요? 일단은 이런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죄가 어떻게 되냐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고의적으로 그것을 알면서 도망갔을 때, 뺑소니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지금 말한 것처럼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거의 살인죄에 가깝게 형량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알고 도주를 해야 되는데 이 택시 기사의 얘기에 따르면 39m 사고 소리를 듣고 39m 지난 이후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현장에 갔다 그러면 뭐 소지품이라든지 사람이 다친 현장을 봤을 건데 그것을 안 보고 갔기 때문에 도주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경찰의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이 기사 입장에서는 사람도 못 봤고 파손 같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동승했던 손님의 증언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경찰이 다 확인을 했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런 뭐 자정 넘어서 빗길 이런 교통사고, 충돌사고 같은 경우 무단횡단, 결국 이 사건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여서 벌어진 일인데 물론 뭐 잘잘못은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진짜 무단횡단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 자정 넘은 시간에 비까지 내리는데 그거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박 변호사님. 네. 택시 기사가 말이죠. 그렇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 앞에서. 왜냐? 내가 이 교통사고 조사 과정과 체포 과정이 너무 억울하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영장은 되지 않았는데 영장이 안 된 이유가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도주, 뺑소니의 의도가 있었냐 부분에서 차에 찌그러진 흔적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검거가 되는 과정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해서 갔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미란다 원칙도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인근까지 나와서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 조사받으러 왔는데 끌고 간 게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딴 차가 치여서 끌고 가버렸거든요.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가능한 건데 지금 그 피해자 주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요즘 의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잠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고지하는 경우, 않는 경우가 없다는 않는 얘기죠. 경우가 큰일 없다. 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의 하는데 이분은 지금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사인은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피해자는 진술할 때 사인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 진술 거부권은 이제 고지를 하죠. 하지만 체포 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아마 이분이 잘못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사인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본인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형사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체포할 때 그걸 까먹을 리는 없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범인을 체포할 때 격투하고 나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이분은 격투도 아니에요. 서에 세워 있는 차한테 가가지고 순순히 내리서하고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다고 말하는 거는 일단은 미란다 원칙 서류에는 사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은 현역 때 네. 그 미란다 원칙을 딱 그 체포하시면서 고지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그 신분증을 뒷꺼내거든요. 예. 먼저 죄송합니다. 신분증 하나 주시겠어요? 또 신분증. 그냥 주세요. 그냥. 이렇게 꺼내는 안 해요. 지갑채에 제가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딱 보입니다. 당신을 무슨 부터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좀 멋있게 하죠. 예. 어깨를 쫙 피면서 상대방을 위압을 주면서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체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체포한 뒤에 즉시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요거는 형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니면 경찰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교육도 하고 수십 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는 경찰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옷을 벗어야죠.
예, 참고로 저 지갑은 박지훈 변호사님 지갑입니다. 변호사 신분증도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지한다 그러는데. 자, 그 승 의원님 아까 뭐 말씀하실 거 있다고 손 드셨는데. 사실 이게 긴급 체포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긴급 체포에서 적법성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원래 긴급 체포를 하려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운전자가 다음 날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순간에 도주 우려가 있었을까라는 거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여다봤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영화에서 보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긴급 체포의 이유, 범죄의 사실, 변호사 선임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는 당연히 저 팀장님 말씀대로 본능적으로 그건 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사인하는 과정에 사인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형사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더더욱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의 판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더 열심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단 횡단을 하다 사망한 이 피해자가 경찰관 가족이었다라는 점이 나중에 또 드러나면서 이 기사분께서는 아, 경찰은 왠지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더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경찰관의 가족은 맞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친은 맞는데 사건 처리와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혐의가 뺑소니 사망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체포와 차량 증거 확보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조사관이 잦은 출석 전화를 하면서 지금 혼선이 생겼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해겠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지훈 변호사 왜 이렇게 카드가 많냐고. 카드가 3개 있습니다. 3개. 아, 3개 있습니까? 예. 아, 오해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예. 아, 신분증.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40대 공기업 직원이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한 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20여 명이 10억 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알아봅니다. 자, 이 반려견 키우시는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오늘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나 공기업 대리인데 점점점입니다. 백 기자가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개 19마리를 입양한 다음에 잔혹하게 살해해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공기업 직원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간 개 19마리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내용을 태그를 해주면서 사건 반장에서 꼭 좀 다뤄달라 이렇게 며칠 전부터 연락을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자, 정리를 하자면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입양한 반려견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학대하고 살해 그리고 또 유기까지 했다는 건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동물보호법에는 이런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대 행위,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서 상해를 가하는,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좀 해보니까 이 숨진 개들한테 두개골이나 아래턱 골절, 또 신체 곳곳에 화상의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봤을 때는 물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을 것 같고요. 예. 불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흉기로 때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물고문 같은 것도 해가 극심한 고문을 가했고, 또 이런 범행 사실을 뭐 들키지 않으려고 개들한테 수면제도 좀 먹이기도 했는 것이 아이고. 알려졌습니다. 또
곳곳에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학대, 하상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승희 의원님, 저는 이 사건이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말이죠. 19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중 16마리가 특정 종입니다. 푸들입니다. 푸들.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을 했고 유기견도 아니고 입양견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학대를 한 게 아니라 학대를 했다가 치료를 했다가 또 학대를 하고 뭐 이런 정말 짓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렸던 일반적인 그 동물 학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약간 좀 몸이 떨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동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가정을 써서 사람에게 했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동물이 그런 감정을 못 느꼈겠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푸들종이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색깔을 잠깐 입혀서 만약에 이게 특정 사람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낸다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물의 학대를 하는 사람 사후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FBI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계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공기업 직원이고 난 절대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것이고 그래서 반려견 중에 내가 필요한 반려견을 입양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치료와 학대를 반복했다면 지금 사실 민법 98조의 2가 개정이 되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판사들 아니면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그냥 물건에 대한 손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지나간 그 신분증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신분증 사진을 저 지금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이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의 그 공기업 직원 신분증을 저렇게 촬영하라 이렇게 내민 겁니다. 자, 저런 것까지 보여주는데 당연히 입양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팀장님, 이게 말이죠.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영화 이 추적자처럼 그 집에 푸들이 이렇게 입양이 가기만 하면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입양을 보낸 분들이 자기 입양기관이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보통 SNS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산책을 갔다가 잃어버렸다. 또 그리고 나를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강아지를 찾는다면서 흥신소를 통해냈는데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열심히 찾겠다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마침 그때에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내가 고양이를 그렇게 고양이는 안다. 그 반려견들을 그렇게 처리했다 싶어서 이 여성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30일 날 신고받고 2일 날 기급체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범죄, 즉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단 같은 걸 파 없애니까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싶어서 기각했는데요. 물론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동물을 유기학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센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0몇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그러면 구속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예. 재판부에서 아마 신분이 공기업 사원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지 않았을까. 뭐 팀장님께서는 뭐 팀장님 본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경험칙에 의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정말 이 반려견들을 내 가족,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을 얘기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말이죠.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치밀한 범행 계획이 다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요즘 반려동물 입양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얼마나 벌고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증도 보여줬지만 사택 사진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좋은 환경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 공기업 사택에서 공기업 사택을 보여준 거죠. 아하. 뭐 이렇게 뭐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사고 이후에 가보니까 집에서 이 원래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강아지 주인들이 보낸 애견용품은 가득한데 강아지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40대 유모 씨입니다. 40대 유모 씨.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희가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심신미약 전가의 보도. 그렇죠. 정신질환을 얘기를 하면서 범행은 인정하되 좀 감경이나 감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되려 그러면 범행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범행이 여러 마리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 지금 현행법상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도 기각됐고 중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여러 마리의 어떤 악의적으로 사람을 속여가면서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했다면 잔혹한 어떤 범죄 의혹의 발현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판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이건 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 의원님. 네. 이거는 약간 소름 끼쳐요. 저는 이게 앞서 FBI 뭐 연구 결과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불편했던 게 그 형량의 문제예요. 이게 동물보호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손괴죄의 형량하고 동일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물을 보호한다는 법이 결국 법정형은 손괴죄, 물공과 동일한 법정형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법은 98조의 2를 제가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그냥 손괴로 그 반려견을 그냥 물건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첫 번째 국회에서는 이 법 반드시 좀 빨리 개정해 주시고 아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도주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증거인멸 했잖아요. 아파트 매장에 아파트에 그 동물들을 매몰하고 자기가 그것을 뭐 실종했다 사기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물론 판사님들 지금까지의 동물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동물은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동일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래를 함께 하려면 백 기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소개팅 앱이 문제인데요. 지금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이성이 코인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빼앗는 사기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20명가량이 총 10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건데요. 이렇게 지금 달콤한 얘기에 넘어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이 한 30대 남성의 피해 사례가 전해졌는데 뭐 이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돼서 서로 뭐 좋은 얘기 막 하고 이러다가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좋게 잘 흘러가다가 돈 얘기가 짠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 여성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인데 호감을 이제 키워가다가 뭐 호감이 안 키워지면 저런 얘기 들어도 귀에 안 와닿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아파트를 같이 사자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이 피해자는 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보여줘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뭐 코인 같은 거 채굴 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유혹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시험을 보여주고 이렇게 돈 딱 넣으니까 딱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수익률 한 20%대가 됩니다. 은행이자 약 10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돈을 딱 넣자마자 여자친구의 태도는 반대로 달라지고요. 아하. 싸늘해집니다. 예. 그 이자를 주겠다는 날짜에 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박 변호사님이 이제 저랑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시잖아요. 네. 소개팅 앱이 나오기 전에 보통 아이러브 스쿨 스카이러브라고 스카이러브. 하늘사랑.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 만나가지고 잘 된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소개해준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게 가장 좋지 기계가 뭘 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승현님. 네.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호감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사실 이 로맨스 스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딱 찌르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개팅 앱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만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바깥에서 못 만나고 소개팅 앱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인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거기서 자기가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나를 아껴준다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이 미래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약점을 악용하는 이 로맨스 스캠에 저 여성분도 전 진짜 여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여성분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맨스 스캠 안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바로 그 로맨스 스캠을 끄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JTBC 취재진이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채우고 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고유율이니까 혹한 거죠.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을 혹시나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난 사기친 거냐. 이렇게 싸웠더니 내가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다니까요. 자, 팀장님은 그 사모님 뭐 어떻게 소개팅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어떠셨나요? 우리 와이프는 말이죠. 너무나 예뻐가지고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9분 만에 만났거든요. 저도 그때는 멋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멋있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지금 아까 그 승현이 말한 대로 로맨스 스킴이라고 있거든요. 저 사진이 가짜예요, 사실은. 거의 100%.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맞아요. 미인 여성의 사진을 보내놓게 되면 맞아요. 일부 미혼 남성들이 혹해가지고 만났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그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코인, 예.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라든가 4대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확인된 거. 나머지 알트코인 하는 거는 좀 믿지 못하는데 엉뚱한 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패널분 중에서도 아마 비트코인 하신 분이 계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든 코인에서 채굴한다는 건 거의 사기입니다. 그 채굴하는 게 속아서 돈을 투자했는데 더군다나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뒤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남성 황당한 거죠. 이게 조직을 조직이 띄고 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하하. 뒤에 앞면에 내세운 여성은 가짜 사진만 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 그렇죠. 프로필을 딴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 온 적 있어요. 뭐냐? 팀장님도 받으셨어요? 뭐냐면 유명한 팀장님 소개팅 앱 깔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으로 왔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깜짝이야. 이게 뭐냐면 카스트로라고 미국 여성인데 이걸 돌고 그분 유명합니다. 아시죠? 그게 알죠. 또 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그 채팅이 아니고 뭐죠? 그 가상화폐로 당한 건데 여성에 비해서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남성들이 뒤에 있고 가짜 사진으로 아마 말하는 로맨스 스킴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사기친 거죠. 이런 거는 정확히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역시나 한둘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한 20여 명이 총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이 해당 거래소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두 외국인하고 거래소를 사기죄 혐의로 지금 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뭐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에서 이 사람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특정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외국에 있는 또 사이트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됐지만 조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개팅 앱 이 관련해서 제가 이용 후기 같은 걸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트를 날려서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돈, 채팅을 하려고 해도 돈. 이건 뭐 거의 돈 먹는 하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승현님 저는 그래서 자만추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인데 이거 승현님은 소개팅 어떻게 이 앱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다고.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아니 옛날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좀 사실 쫄깃했잖아요. 예. 예,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예. 사실 뭐 저희 집사람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 저 팀장 똑같이 정말 이렇게 환한 새로운 세상에서 걸어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 오는 그분한테 말을 걸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여쭤보진 않았는데. 예.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예요. 이러한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로맨스 스캠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 많이 보지만 피해자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제발 로맨스 스캠은 사기니까 꼭 신고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범죄 수익을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대로 검찰청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좀 국제 수사를 하셨으니까 범죄 수익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런 게 없어지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그 눈물 어린 돈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환수 제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참 호감을 느끼는 와중에 돈 얘기 나오면 그건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이런 피해는 안 당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조모 살해 중형 구형입니다. 자, 저희가 한 몇 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9년 동안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들의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 자신을 9년 넘게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형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구형량을 밝혔는데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18살 형에게는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또 범행을 옆에서 도운 16살 동생에게는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지금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저번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양지열 변호사님하고도 정말 의견 일치를 봤던 부분인데, 이 형제 중에 그러니까 범행을 주도한 이 녀석은, 이 아이는 진짜 정말 좀 연구 대상이다. 당연히 연구 대상이고 이제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그 형이라는 사람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범행 전에 흉기를 먼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 또 그리고 범행한 뒤에 이제 60차례나 찔렀다고 하는데 피가 이제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피는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향수까지 뿌렸어요. 정확하게. 향수까지 뿌리고 또 119 신고돼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기 전에 태어나기 시작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냉정한 그런 성격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제 수사 중에 뭐라 했냐면 이 형이 할머니가 20세 이후에 나가서 독립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굶어 죽을 수 있다. 본인 생각에. 예. 그런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가장 약한 할머니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도 살해하다 미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이 형 자체는 상당히 영웅대상뿐만 아니라 잔혹한 성격인 거죠. 예. 자, 10대 소년들입니다. 10대 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소년법상에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한테는 무기나 사형을 구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18세가 넘었어요, 형 같은 경우는. 동생 같은 경우는 18세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은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소년법상에 대부분 장단기로 구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장단기로 지금 구형이 됐는데 지금 18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소년이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뭐 비린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119가 도착했는데도 제의식 없이 목욕하고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그냥 사회에 복귀한다면 또 다른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범격인 형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요. 또 범행을 도운 동생 같은 경우는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팀장님도 이제 뭐 숱한 살인 사건 현장 또 살인 사건 피해자들 보셨을 텐데 진짜 이 형 같은 이런 유형을 보신 적이 뭐 좀 비할 바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 형같이 그런 잔인한 범죄도 사건 처벌한 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족 관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8월 30일 알고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 동생한테 전화를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범행할 때 동생도 공범으로 그러니까 그 창문 닫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할머니가 늦게 귀가했는데 할머니 나이가 77세예요.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흉기로 무차별로 60회 찔렀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저희가 사건 취급할 때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도 찌르거나 아니면은 10여 차례인데 60여 차례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증오범죄. 본인이 원한이 사무쳐야 되는데 아니 할머니하고 사무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까지도 살해하려다가 할아버지가 신고를 한 건데 아무튼 이 형제간이 그 공범이지만은 형이 너무 잔인하게 자기를 키워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살려줬던 할머니를 너무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라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너무 끔찍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뭐 범행의 어떤 이런저런 뭐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앞서도 전해드린 바 있고 해서 그냥 다음 내용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재판 내용으로. 자, 박 변호사님. 네. 재판에서 뭐 또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 형제가 뭐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얘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범행 동기 같은 걸 묻는 과정에서 어머니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원래 어머니랑 이 형제가 살았었는데 학대를 했다고 할머니가 신고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원한 감정이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출소한 후에 어머니가 우리를 거둬주기로 했다. 동생은 잘못이 없고 자기가 시켜서 했다라고 동생을 보호하기도 했고요. 동생 같은 경우도 우애를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신도 형하고 떨어질 수는 없고 만약에 된다면 저도 좀 같이 좀 잡아가달라라고 결심 공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혜님, 진짜 방금 뭐 출소해서 어머니가 거둔다?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재판정에서 나와 있는 모습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는 모습 그리고 저희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잔혹한 범죄 현장에서 이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과연 공판정에서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이 진심 어린 반성일까?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게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냥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때문에 만화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물론 이거는 그 어린 아이들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별반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라는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저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네요. 자, 이 어제 그 최후 진술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형은 자기가 이제 나가면 어르신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자, 백 기자. 변호인들 역시 재판부를 향해서 뭐 당연히 뭐 변호사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선처를 호소했네요. 네, 이제 심리가 불안하다는 점과 나이 어리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할머니가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범행을 했다.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가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형에 대해서는 이 흉기로 60차례 이상이나 찔렀다는 거는 피고인 자체가 당시에 너무나 흥분된 상태였지 이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동생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형은 말이죠.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무기징역 구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보다는 뭐 저는 그 30년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동생 같은 경우는 장단기로 이제 구형이 됐기 때문에 장단기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뭐 법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뭐 재판 과정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구 여동생 얼굴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동창생하고 친구 여동생 등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유포를 했던 20대 남성의 얘기인데 이 사람 지난해 8월쯤에 온라인에 이제 일어났던 나체 사진을 발견한 다음에 자신이 아는 친구라든지 여동생, 동창생 얼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편집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올리면서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 다이렉트 메시지하죠. 직접 메시지를 예.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을 했는데 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세상에 친구 여동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인 능욕이라 해가지고 예. 이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또 나체 사진이라든지 성적 대상물에다가 얼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진에다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을 해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 다이렉트 DB라고 그러죠.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이상한 사진에다가 같이 붙이는 거죠. 그 지인 능력에 그걸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장난이든지 아니면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 보기 때문에 이런 지인 능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아무리 실제 사진이 아니고 합성 일연이 하더라도 그걸 세상에 본 당사자는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요, 승 의원님. 제가 그 인터넷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직접? 이야기를 해볼 때 이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말은 모든 사람이 나의 알몸을 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로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요. 이게 만드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이걸 만들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국회나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야 이거는 장난이지 이걸 뭘 처벌을 해라고 해서 사실 처벌 규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우리 저 사건 반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인 능욕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뒤늦게 만들어 놓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한켠에 걸리는 거는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또 이것을 그냥 장난삼아 생각할까 봐 뭐 그 사진 한 장인데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시고 그 피해자는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에 나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저녁도 잠 못 자고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일단 법적인 판단을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1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일부 무죄. 맞습니다. 그 이유가 합성이 어설퍼서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고도의 사진 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라서 합성했다라는 게 쉽게 발견된다. 이렇게 잘 발견이 되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합성이 조악하니까 이거는 일부 무죄다. 네. 허위 이제 편집, 영상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 사진 보면서 그 사진 중에 아주 조악한 부분은 무죄가 되고 조악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그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몰카도 비슷하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성적 충동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이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법원의 판사가 좀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진마다 좀 달리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팀장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자, 조잡해서 합성인 거 티난다고 일부 무죄 판결 내렸던 판사 얼굴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어떤 반응 나올지. 이게 조잡하다 하더라도 상대편 얼굴 붙이는 거는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심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얼굴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딥러닝하고 페이커 합성, 딥페이커라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붙이게 되면 더 정교해지는 거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 사진 합성한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도 사진 합성하는데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겠어요. 어떻든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아마 그 음란물 같은 거에 사진을 붙이는 건 그런 범죄는 조악하던 정밀하던 간에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2심 판결도 비슷하게 나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심은 1심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 이 형량도 2배를 선고했습니다. 원래 1년 6개월이었는데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조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아이디 같은 것도 같이 기재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도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SNS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계정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미 어린 나이라는 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 건 아동 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그래도 2심 판결이 그렇죠. 좀 이게 맞죠. 뭐 이거를 객관적으로 자꾸 뭐 어떻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도했던 뭐 영상물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 기준을 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더 상향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강변북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보입니다. 페달을 열심히 밟아보지만 차들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인데요. 자전거 뒤에 있는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다른 차들이 앞질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들 사이에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전거 통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도망간 커플의 CCTV 영상이 화제입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1월 한 커플이 47,000원어치의 안주와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작성자. 심지어 이 커플은 나가기 전에 두고 가는 소지품이 없는지 살피고 당당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작성자가 커플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팔짱 끼고 나간 일본식 선술집 커플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인 거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사 먹지 그거를 그래 가나. 비싸지, 47,000원. 예. 47,000원.
그러면 집에서 밥 먹지 그 뭐라 옵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좀 처벌이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아, 어휴 그냥 예. 우리 진행자가 자꾸 유도를 하는데 예. 아, 범죄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이제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경우 이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내는 경우 이거는 뭐 사기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둘이 보면 처음부터 자, 보세요. 저기 의도한 팔짱까지 거예요. 꼈어. 그 와중에 또. 무섭잖아요 또. 누가 무서워요?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 아, 걸리기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팔짱 꼈던 걸로 추측이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무전 취식을 하려고 의도하고 얻어먹고 도망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사기죄 내지 경범죄 처벌법상의 무전 취식이 성립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한 번 저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 예. 커플 잡아서 처벌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딱 공개가 되고 나서 뭐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런 것처럼 막 사방에서 저 커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얘기들이 나왔던 때문인지 이 점주분이 선술집 사장님이 다시 글을 올렸는데 저 영상 속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47,000원을 받았답니다. 사기죄는 벌써 성립했어요. 아, 진짜요? 뒤늦게 와가지고 합의가 된 꼴이죠. 범죄는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영상이 나오니까 겁이 나서 돈을 진작 주지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계좌 이체하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다시 올린 글을 봤더니 이 사장님이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강변북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죠? 아, 그럼 알죠. 어. 도시 내 고속도로인데 일단 80km 정도 그렇게 달리는 곳입니다. 아니, 네네. 강변북로에서는 오토바이도 타면 안 돼요. 오토바이도 안 되고 어. 자전거도 당연히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보여주시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한 3차로 정도로 보이는데요. 봐도 지금 후미등이나 안전장비 같은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다행인 건 차라리 빨간색이라서 눈에 좀 보여서 다행인데 안 그러면 크게 사고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저 자전거 때문에 속도를 못 내서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도 같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승희 의원님, 네. 법적인 거 필요 없고요. 인간적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정말 생명이 아깝지 않을까? 만약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큰 교통사고 났는데 자동차에는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지금 뒤에 있는 저 차가 저 사람의 생명을 지켰는 것 같아요. 만약 저 차가 저렇게 늦게 달리지 않고 저 차까지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빠지는 순간 뒤에 있는 차가 분명히 기다리다가 화딱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딱 빠지는 순간 만약에 엑셀을 빵 밟았으면 그냥 퉁 부딪혀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 정말 목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목숨 꼭 좀 지켜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 타고 다녀요. 차 타고 뭘 자전거 타고 다녀요. 예? 강변북로에 차 타고 다니라고. 버스.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울산에서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버스에서 우산을 짚고 일어서던 여성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해 멈춰 있던 상태였는데요. 버스 기사는 정류장에도 천천히 진입했고 승객도 차가 멈춘 후에 일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온 날이라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사 측은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에 넘어져서 보험 처리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4층 빌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인원 60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진화했는데요. 이 불로 지하 1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과당 승객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버스가 멈추고 넘어진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뭐 상황인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 보면은 지금 버스가 좌회전해가지고 버스 정류사에 쓴 상태에서 한 2초 후에 여성분이 왼손에 가방을 들었고요. 예. 우측 손에 이제 우산을 비웠을 거예요. 예. 우산 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어나면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아하. 미끄러져서 다쳤기 때문에 저 이제 안전사고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억울하죠. 정상적으로 천천히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차를 했고 정차를 잘못해 급하게 한 것도 아닌데 저분이 미끄러진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보상, 즉 말하자면 보험 청구를 한 것 같은데 버스 관계 회사에서는 본인이 넘어진 거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여성은 안 그렇죠.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가만 못 있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저런 경우에 좀 난감한 상황이죠. 예. 아마도 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서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뭐 빗물에 약간 미끌하면서 그렇죠. 넘어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버스 기사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진짜요?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의무를 부하기는 어려워요. 버스 설 때마다 걸레로 좀 물 닦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러다 하더라도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많이 될 겁니다. 여성의 어떤 과실이 더 커 보이거든요.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균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스 회사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버스 운전사 잘못이야 지금 그러시는데. 그 공간에서 일어났으면 운송수단이나 그 책임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법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또 요거 소개한 그 변호사, 예. 저도 잘 아는 변호사인데 거기는 한문철 변호사. 문철 변호사. 문철이 형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한문철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뭐 버스 기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책임을 좀 묻습니다. 뭐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 안전하게 뒤에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하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은 말이죠. 미국 미시간주에 사시는 사반 가족 데이비드 최 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저의 이 진행 1주년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첫날 첫 방송 오프닝에서 재미있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뭐 이런 방송 신조에 맞춰서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겠다 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첫날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사건 반장을 보셨다는 겁니다. 직접 저렇게 하단에 자막까지 달아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이 최 선생님은 평소에 이 홈트를 하면서 사건 반장을 시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1년간 살도 많이 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제 1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네, 중앙분리대 쪽에 자동차 한 대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픽업 트럭이 돌진하면서 멈춰 서 있던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진짜. 지금 재빠르게 피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영상을 보면 지금 차 2대가 충돌하면서 경찰관이 중앙분리대 위로 넘어갔고요. 뒤로 넘어갔고. 네, 도로 위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던 남성도 저기 위에 앉아서 몸을 피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했네요, 정말. 네, 당시 남성은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안전하게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면서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About 10 o'clock, we had a trooper that pulled into the median to assist a broken down motorist. Broken down motorist had a flat tire. The trooper activated his emergency lights, put on a yellow caution vest, and was assisting the motorist. At that time, it's still very much under investigation, but it ended up being a 6-car collision.
아, 육중 추돌 사고요. 당시 고속도로 위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흰색 픽업 트럭 운전자가 비상등을 켠 경찰차를 보고 놀라서 갑자기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은 그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중앙 분리대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아하.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화면부터 보시죠. 네, 생일 파티가 열린 것 같은데요. 34살의 여성 아나 씨와 7살 아들 헌터의 합동 생일 파티라고 합니다. 아나 씨와 헌터가 케이크를 각각 들고 앉아 있는데요. 아들 헌터의 케이크에는 초가 하나도 없는데 아나 씨의 케이크에 초가 가득 켜진 걸 보니 한 34개 정도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 아나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초를 입으로 후 하고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꽂혀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지금 불고 있는데 머리카락도 왜 풀렀어? 네, 지금 불고 있다가 네. 설마, 아이고. 잠깐만. 이제 좀 머리카락에 지금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묶었어야지. 아유. 순식간에 지금 머리카락 전체로 옮겨 붙었고 생일 파티 현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저 여성분? 오른쪽 눈, 뺨, 귀, 아이고야, 턱 어떡해.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눈썹과 속눈썹 일부도 타버렸다고 하는데요. 또 불에 탄 머리카락 저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나 씨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케이크를 떨어뜨렸다면 집이 불타거나 같이 있던 15명의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을 거라면서 이만큼 다친 게 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나 씨는 사고 이후에 다시는 케이크에 초를 2개 이상 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거 3개하고 작은 건 4개를 해야죠. 깜짝이야. 제가 화가 납니다. 뭐 34개 당 76이면 76개 합니까? 네. 박 변호사님 혹시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저도 저게 좀 많이 안 하거든요. 왜 불안하잖아요, 불나면. 머리 태우신 적 없어요? 머리는 뭐 태울 머리도 없고요. 진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유, 저 진짜 위험합니다. 아이고. 저런 거 할 때는 좀 머리를 좀 묶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순부님이 이름 좀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어느 도로 위에 한 남성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어허. 자,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옆에 서 있는 승용차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야구방망이로 차량 지붕과 창문을 여러 번 내리치는데요. 옆차 운전자는 뭐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마 차에 앉아 있는 모양새고요. 남성은 이제 운전자를 한번 좀 노려다보다가 야구방망이를 또 한 번 치자 지금 몸이 좀 그냥 보는 거죠. 다시 트럭 문을 또 잠가. 뭔가 좀 시비가 생겼나 봐요.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지만 도로 합류 지점에서 승용차가 끼어들다가 두 운전자 간의 운전 시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트럭 운전사가 저렇게 야구방망이로 자동차를 내리치고 화를 낼 권리는 없지 않느냐. 트럭 운전자가 길을 비켜줬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에게 이 영상을 경찰에게 넘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뭐 어디 차량 2대가 이제 시비가 붙었다가 막 빵빵빵빵 누르고 하니까 차창이 슬며시 내려오면서 손도끼를 꺼낸 사람 봤습니다. 손도끼를요? 예, 손도끼. 흉기인데. 그건 그러니까. 흉기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 특수폭행으로 입건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만약에 차를 찍으면 재무성교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마 좀 안 좋은 동네를 다니셨나. 그런 사람 전 못 봤어요. 진짜요? 예, 그래요. 이거 약간 이 손도끼를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면 뭐 조폭일 가능성이 좀. 조폭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신이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 손도끼가 왜 필요합니까? 차 타는데. 필요 그러니까요.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자, 산타 많습니다. 자, 메인주에 있는 미국 메인입니다. 스키장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각각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 산타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요. 마치 단체로 선물을 주러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크리스마스 자선 모금 행사인데요. 산타복을 입고 오면 이용료가 자선 기금으로 쌓이는 행사로 한 사람 최소 $20, 우리 돈으로
얼마죠? 2만 원이죠. 우리 돈으로 2만 3천 원 정도 기부해야 된다고 알려졌는데 참가한 또 한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here for last 17 years participating in this event because it's the best way to start the season, and I also truly believe in mission for this event. 네, 땡큐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230명이 넘는 산타크로스가 몰리면서 4,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3만 원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기부금은 메인주의 학생들의 교육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승희 의원님, 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이번에 냈다 안 냈다? 냈죠. 아, 진짜요? 그리고 저 구세군도 하고 단답형을 하세요. 예, 단답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다음은 있습니다. 홍보의 예. 주인공인 호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네, 한 여성이 낚싯대를 들고 있습니다. 여성 옆에는 아이도 보이는데요. 여성이 물고기를 미끼로 매달아 놓은 낚싯대를 들고 악어 나오는 개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낚시할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던지지 않나요? 그렇죠. 왜 저렇게 들고 있는 거죠? 저 여성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뭘 잡으려는 거죠? 설마 악어? 무언가가 물속에서 오, 빠르게 악어다. 헤엄쳐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와. 몸집이 굉장히 큰데 위험해. 악어입니다. 알고 보니 저 여성 악어에게 먹이를 주려고 물고기를 매단 낚싯대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낚싯대를 흔들며 악어의 관심을 끌자 악어가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물고기를 입에다가 물고 한참 기싸움을 하더니 뒤늦게 물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러다 막 그러니까. 다가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누가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바로 여성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 매트 라이트 씨입니다. 라이트 씨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의 여러 방송에서 활약한 바 있는 야생동물 전문가이자 헬리콥터 조종사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악어를 유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들은 악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요? 뭐지?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꼬마아이가 거대한 비단뱀 한 마리를 아이고, 맨손으로 이것도 뭐야? 잡고 있습니다. 겁도 없는지 고사리 손으로 2m 길이의 저 비단뱀 꼬리를 잡고 있는데 풀밭 위로 계속 끌고 가고 이게 있습니다. 자녀예요?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아이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며 뱀 다루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데요. 영상에 나온 아이와 남성, 바로 엄마가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이와 그 장면 촬영한 아빠입니다. 아이가 야생동물을 접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 야생동물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 교육을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아, 안 돼요. 예? 뭐가요? 아이, 큰일 나요. 저런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걸 합니까? 예. 아니, 뭐 팀장님. 뱀이 뭐 장난입니까? 이제 팀장님께 좀 질문 좀 할게요. 팀장님, 그 뱀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뱀은 잡아봤는데요. 예. 저 영상은 아동 학대입니다. 저건. 아이한테 저걸 말도 안 되죠. 아동 학대. 그렇죠. 아동 학대 당연히 학대인 거죠. 제가 정신적으로 타격받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그럼 좀 뱀이 뭐 지렁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 치의학 박사 박광범. 특히 감염에 민감한 요즘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걱정이 많아졌음을 그는 느낍니다. 그래서 메가젠 임플란트가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 환경에 주목하게 된 거죠.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한 임플란트 메가젠.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한 가장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맞벌이 하는 아내가 승진 시험을 준비하느라 몸이 힘들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등등의 이유로 잠자리를 무려 5년 가까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부부 금실이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박지훈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아닌가요? 뭐 맞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들 넘어와 주십시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